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려는, 다시 말하면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유지 함정 또는 현상유지 편향 또는 현상유지 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주 굴곡 없는 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자기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 현상유지 편파, 현상유지 편향을 타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KFC, 원래 KFC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런데 KFC를 창업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KFC 가보면 그 하얀 옷 입고 수염 허옇게 난 영감 있잖아요. 그 영감이에요. 그 영감. 예. 할랜드 샌더스 대령입니다.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고 그래요.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무슨 뱃사공도 하고 짐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가 결국 65세에 알거지가 됩니다. 계속 했는데 알거지가 됐어요. 그럼 미국은 알거지가 되면 누가 먹여 살려요? 정부가 노령연금으로 먹여 살려요. 그때 이 할랜드 샌더스가 받은 노령연금이 105달러였습니다. 105달러. 그런데 65세 된 이 할랜드 대령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65세면 굉장히 고령이고 65세에 무슨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고 현상 타파라고 생각을 해야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할랜드 영감은 정부에서 받은 65달러 노령연금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봉급쟁이 해가지고는 부자가 못 돼요. 그냥 평탄하게 현상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65세 할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얼핏 생각난 게 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기름에 튀겨주던 닭고기가 무지하게 맛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닭고기 요리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는 닭고기를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어.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가게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쁜 아가씨도 아니고 똥통해가지고 오동통한 영감이 맛있는 요리했다니까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프랜차이즈를 생각해낸 거예요. 가게도 없어. 뭐 공장도 못 만들어. 땅도 없어.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오직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닭고기를 맛있게 튀기는 기술밖에 없어. 근데 그 당시는 미국도 닭고기를 튀겨 먹지를 또 않았답니다. 닭고기를 삶아 먹었지 튀겨 먹는 방법을 몰랐대. 근데 커널 할랜드 샌더스 대령의 어머니는 닭고기를 튀겨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그냥 무지하게 맛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닭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니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기술을 사고, 즉 권리를 갖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자. 나는 수당을 받고. 그런데 그걸 사기라고 생각했으니 감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거절당했냐? 1009번의 거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책에는 1008번의 거절 그러는데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사람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사람, 그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1009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 미국을 돌아다녀도 내가 이렇게 좋은 닭고기 요리법을 만들었으니 요 기술을 사가지고 당신 가게에서 하시오. 나는 그리고 나에게는 로얄티만 조금 주시오. 했는데 사기다. 이게 사기다. 몇 년간 돌아다녔느냐? 3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1010번 만에 1호 가맹점을 딱 만납니다. 그 가맹이 어떻게 됐겠어요? 떼부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아니, 닭고기를 삶아 먹지 않고 튀겨 먹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그때는 획기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65세에 창업을 해서 68세에 1호 가맹점이 탁 나옵니다. 보스턴에서 나왔어요. 단 1년 만에 100만 장자가 돼버려요. 68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68세. 6학년 8반부터. 우리 나이로 6학년 9반. 여기 오신 분 중에 6학년 9반 이상 되신 분은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커널 할랜드 샌더스 대령에 비하면은 아직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시려고 말고 타파세요. 그때 먼저 가맹한 사람들은 전부 백만장자가 됐어요. 사기라고 저런 건 있을 수가 없어 한 사람들은 그냥 그랬고,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기법이 생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새로운 유통 기법이니까 또 사기를, 이놈 새끼들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또 슈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연방법원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먼저 한 사람들은 또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의심만 하고, 의심을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누구 소문을 듣고 지가 알아보지도 않고 의심을 하게 되면 결코 현상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성공자들이 늘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부자를 만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태도라고 해요. 태도가, 당신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attitude, 이게 무슨 머리가 좋다, 가문이 좋다가 아니고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US 스틸을 만든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앤드류 카네기. 그 양반 초등학교에서 졸업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달러 가치로 따지면 세계 최대의 부자예요. 앤드류 카네기가. 그런데 이 사람이 US 철강 회장이 돼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은, 왜 너희들은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내가 알거지 상태에서 출발한다 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의 강의를 듣고 자기 노동자들한테 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앤드류 카네기가 이 사람도 착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태도에 관한 문제였어요. 6가지예요, 6가지. 6가지. 우와,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밖에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쳐줬냐면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네가 얼마나 벌래 그걸 정하라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벌고 싶으냐. 예를 들면 자기가 벌 금액을 정하라. 그래서 월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렇게 정하라. 이걸 확실히 정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확실히 정하라. 너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으냐? 이걸 확실히 정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벌려면, 그래, 무엇을 해서 벌래? 무엇을 해서 벌래? 집에서 300평 농사 지어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 벌겠어요?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걸 정해라. 세 번째,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시간이 타임 바운드. 언제까지 너는 오늘 3천만 원을 달성하겠느냐? 네 번째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행동을, 네 행동을 어떻게 할래? 행동 계획을 세워라. 맨날 연속극 보고 개모임 나가고 동창 모임 나가고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네 행동 계획을 세워라. 내가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겠다,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 계획을 세워라. 그래놓고 다섯 번째는 요걸 종이에 적어라 그랬어요. 적어라. 종이에 적어라. 여섯 번째는 침대 머리에 붙여놓고 잘 때 외우고 일어날 때 외워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요? 잘 때 외우고 일어날 때 외워라. 이게 굉장한 유력을 가집니다. 굉장한 유력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도 이 태도와 관련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거나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된다거나 학력이 좋아야 된다거나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성공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오늘 기요사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딱 요것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 거기에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태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목 자체가 깨진 유리창이에요. 깨진 유리창의 소리. Fixing Broken Windows. 무슨 놈 강의가 깨진 유리창이 다 있냐 그러는데 깨진 유리창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시골 폐교에 갔다 왔는데 누가 이렇게 유리창을 다 깨버린지 모르겠어. 그 어쨌다고 3층 4층까지 올라가서 다 깨놨어. 그 다음에 요건 지금 도시 재건축 지역인데 어떤 놈이 유리창만 다 깨버려. 요 문제예요. 유리창은 가만 놔두면 다 깨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양반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고 하는 양반인데 1969년에 심리학 실험을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요걸 어느 치안이 좀 불안한 골목에다가 여기는 똑같이 해놨는데 각각 다른 골목에 자동차 두 대를 세워놨어요. 두 개 다 본넷을 열어놨어. 골목 다른 곳에다가 자동차 본넷을 열어놓고 요 한 대는 그냥 본넷만 열어놓고 한 대는 유리창 하나를 깨놨어요. 그러니까 두 대가 똑같은 차인데 하나는 그냥 본넷만 열어놓고 하나는 유리창 하나가 깨졌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본넷만 열어놓은 자동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본넷을 열어놓고 유리창 하나를 깨놓은 차는 1시간 지나니까 어떤 놈이 바퀴를 빼가버려요. 2시간 지나니까 어떤 놈이 배터리를 뜯어가버려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 뜯어가버리고 요 프레임만 남아. 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심리학 교수니까 실험을 하고 그냥 실험 결과만 논문으로 발표하고 뒷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이 있은 뒤에 1983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교수가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을 근거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몇 장의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생각해 보자. 만일 그 유리창들이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파괴자들은 더 많은 유리창을 깨버릴 것이다. 진짜 그래요. 학교 유리창요, 폐교 하나 깨졌을 때 고치면 안 깨요. 그래 하나 깨졌을 때 내버려둬 버리면 다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결국 만일 그 건물의 소유주가 없다면 그들은 건물 안으로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무단 거주하거나 불을 피울지도 모른다. 우리 재개발하는 건물 한번 가봐요. 전부 안에서 건달들이 불 펴가지고 별짓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쓰레기 문제를 떠나겠어요. 거리에 어떤 사람이 쓰레기 봉투 하나를 갖다 놔두면 1시간 뒤면 쓰레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 거기다가. 다 버려.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교수입니다. 켈링하고 윌슨 교수가 발표를 하고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 하면은 작은 범죄와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면 그 결과 중대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아틀란틱이라는 저널의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가 나오자 찬반 양론이 비등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건 획기적인 형사정책 이론이다. 이렇게 동의하는 학자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살인이나 강도질을 하는 중범죄는 범죄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중범죄는 다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 때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 당시에 뉴욕시에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앞에 시장들과 경찰서장들도 뉴욕시의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 안 되니까 줄리아지 시장이 당선되면서 1993년에 당선됐으니까 이 양반이 1994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1994년에 앞에 켈린 교수와 일승 교수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범죄 예방 이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뉴욕시의 깨진 유리창이 뭔가? 요거예요. 1980년대 초에 또 90년대 초까지 뉴욕 지하철을 보신 분은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계시죠? 우와, 이게 말이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놨는데 지하철 바닥이고 천정이고 객실이고 객실 바뀌고 전부 낙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하철이. 그래가지고 지하철 역사에는 마약 먹은 블랙피플이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어. 여기서 눈이 휘둥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걸 깨진 유리창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먼저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낙서하고 강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경범죄가 빨간불에 길 건너가는 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뉴욕 가면요, 자동차가 탁 쓰면은 무조건 본넷 위에 올라가서 유창을 닦어. 그리고 돈 내라 그래. 시커먼 이런 놈들이 자동차 신호등에 딱 쓰면 무조건 본넷으로 올라가서 유창을 닦아요. 돈 내라 그래.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스프레이 페인트로 앞에다 뿌려버려. 그럼 못 가. 그러니까 줘야 돼. 요거 단속.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놈. 요걸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하게 단속했어요. 요거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작은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살인범, 무슨 강간범, 강도 요걸 단속한 게 아니라 경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한 거야. 작은 걸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자, 뉴욕시의 범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40%가 떨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깨진 유리창을 가만 놔두고 수리하지 않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1년에 뉴욕타임스는 올해의 인물로 이 사람을 선정합니다. 뉴욕의 범죄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강력범죄를 때려잡은 게 아니고 경범죄를 때려잡으니까 그냥 빨간불에 길 건너가는 놈, 길에다 침 뱉는 사람, 껌 뱉는 사람, 자동차에 올라가서 유창 닦는 사람, 낙서는 전부 때려잡으니까 강력범죄가 없어지더라. 이거 아시죠? 이때 인양관이었어요. 시장이었어. 그런데 이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아주 전 미국, 특히 뉴욕 시민들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리더라는 사람이 허둥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뉴욕 시민을 안심시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위급한 것이 수습이 되니까 시민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브로드웨이에 나오셔서 뮤지컬도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이렇게 안심시켜가지고 시민이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은 기사자기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앞에는 항상 KBE가 붙는 게 영국 여왕이 수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에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면 전체 집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론이 성공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찬반 양론이 비등합니다. 그때 아마 재수가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강도들이 안 했을 거야.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걸 네덜란드에서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로닝겐 대학에서 연구팀이 지저분한 환경과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실험했어요.
자전거를 이 정도 못 걸으면 누가 못 가져가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 무지무지 화가 난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 여러 개 잊어먹었어요. 아니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어떤 놈이 타고 가버려. 우리 아들 세발 자전거도 잊어버렸어. 갖다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자전거 여러 번 잊어버린 것 같아. 네덜란드에서 요 자전거 손잡이에다가 광고 전단지 요 스틱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주인이 요 광고 전단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주변을 아주 깔끔하게 정돈해 놓은 데가 있는 자전거. 여기에서는 손잡이에 붙여진 스티커를 버리는 사람이 33%, 3분의 1이 버렸어요. 길거리에다 아무렇게나 버렸어. 그런데 벽에 낙서를 해놨더니 69%가 버렸어.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주변이 깨끗하면 품위 있게 행동하고 주변이 지저분하면 그 사람도 지저분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체통이 있죠. 우체통 위에다가 유로화가 절반쯤 보이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통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편지를 넣으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인마이 포켓하느냐, 몇 퍼센트, 이걸 봤어요. 그런데 환경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는 우체통도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했을 때 몇 퍼센트가 돈 봉투를 집어가느냐? 13%가 돈 봉투를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지저분하게 하고 우체통은 깨끗하게 했더니 25%가 돈 봉투를 집어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지저분하면 많이 집어가요. 그 다음에 양 두 개 다 지저분하게 해놨더니 27%가 집어가더라.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인간은 매우 진사적으로 행동한다.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면 아따 나도 모르겠다 하고 지저분하게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깨진 유리창, 여기서 깨진 유리창은 환경이에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인간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 지라드의 250법칙과 관련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선생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고등학교 때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2년간 기네스북에 올랐던 자동차 세일즈 왕입니다. 이런 경이적인 아주 이 기록이 지금도 깨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루 동안에 평균 6대의 자동차를 팔아버리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벤츠 딜러 하시는 분 있어요? 벤츠 한 대 팔면 얼마 줘요? 벤츠 한 대 팔면 지금 400만 원 줄 거예요. 한 달에 벤츠 2대만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 승용차만 판 게 아니라 추록까지 팔았거든. 추록까지 팔았는데 평균 하루에 6대씩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은퇴했는데 은퇴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이 사람을 초빙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 오바마도 초청해서 이렇게 했죠. 이 사람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중퇴자인데 중퇴라기보다는 선생님 두들겨 패고 쫓겨난 거죠. 그리고 불량 청소년으로 맨날 감옥만 들락달락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전 세계에서 가장 초일류 기업들이 초청해서 강의를 합니다. GM, 크라이슬러, 포드 마찬가지, GE 이런 프록터 앤 갬블 이런 회사들이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대통령까지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250법칙이에요. 이 사람이 자동차 세일즈맨을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미국은 장례식장이 교회가나 성당이가나 그렇죠. 갔더니 성당 입구에서 이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당 입구에서 이 장의사가 이제 오는 손님들에게 이 고인의 양력이라든가 사진이 든 거, 그 다음에 무슨 이 식순이라는 거 나눠주지요. 근데 지라드가 갑자기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몇 명이나 올 줄 알아서 저 팜플렛을 몇 개나 만들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거 생각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관심이죠, 관심.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장의사한테. 아니, 사람이 몇 분이나 올 줄 알아서 팜플렛을 몇 장 만듭니까? 그러니까 250명 옵니다. 그러는.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평균 250명 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얼마 뒤에 기독교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동차를 사러 왔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 목사님 혹시 장례식을 하실 때 통상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250명입니다. 또 이러겠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그러고는 얼마 뒤에 자기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데 미국 같으면 둥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피로연을 하죠. 근데 그 의문이 들었어요. 요리사한테, 요리사님, 사람이 몇 명이나 올 줄 알아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250명 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은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통과의례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통과의례.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상당한 지인이 아니고는 참석 안 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인간이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평균 250명이로구나. 딱.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에게 잘하면 나는 250명에게 잘한 셈이고, 한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잘못하면 250명의 고객을 잃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고객 각자 하나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유리창 하나를 깨버리면 250장 다 깨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개인 1대1이 아니고 이 사람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걸 전제로 대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들이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훈련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소홀히 대지 말라. 그 사람을 소홀하게 하면은 그 사람 뒤에 또 250명이 있어서 250명 깨져버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뭔가를 사러 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잘 아는 지인들에게 그거 어디 가서 얼마에 사면 돼?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휴가 때 놀러 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거기 놀러 가면 어디 음식점이 맛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물어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우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잘못하면 그 뒤에 25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각자가 하나가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깨져버리면 250개 다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자동차를 산 사람 중 60%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소개해가지고 그 자동차 살려면 그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서 봐. 그래가지고 정 팔았다는 거예요. 바로 일반 수학과 비즈니스 수학입니다. 일반 수학은요 100-1은 99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비즈니스 수학은 100-1이 제로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전체 비즈니스를 망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K마트예요. K마트는 세계 최대의 월마트보다 훨씬 탁월한 할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성공한 K마트, 이 거대한 기업이 되자 경영진이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이길 놈이 누구냐? 나보다 똑똑한 놈이 없다. 그러다가 결국 2002년 파산해버립니다.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K마트가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걸렸는데 망하는데 10년 걸렸어요. 망하는 10년 걸렸어요. 오만, 다시 말하면 경영자가 오만하다는 것은 유리창 하나 정도가 깨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쇼윈도우가 깨져버린 거, 이거. 쇼윈도우가 깨진 가게에 어떤 놈이 들어가겠어, 그거.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입니다. 바로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이론은 나비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나비 효과는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 게으름 피우는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누적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버터프라이 이펙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스타트점은요, 출발점은 어떻게 됩니까?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출발점은 별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는 궤적은 천양지차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드워드 로렌츠 교수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MIT 대학 기상학 교수인데 세계 기상학에 아주 거두나 다름없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1961년의 일인데 이 당시에 기상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양반이 기상학자니까 12개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 각 변수의 온도, 바람 이런 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내일 기상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0.506127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컴퓨터로 계산을 했어요. 그 당시 컴퓨터라는 게 진공관 컴퓨터니까 방으로 가득 하나예요. 이걸 해놓고 내일 기상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은 어떻고 기온은 어떻고 온도는 어떻고 이걸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일기예보를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고 마침 그때 오줌이 말아서 오줌 싸러 갔어. 그런데 오줌을 누구 와서 보니까 내일 기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같은 방정식, 같은 데이터를 넣고 풀었는데 기상이 완전히 달라. 그럼 이게 웬일인가? 컴퓨터 고장난 데서 해봤더니 어떤 변수에 0.506127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소수점 4자리에서 4452을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0.506을 집어넣었어요. 이 차이라는 게 0.000127밖에 안 돼요.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그런데 내일 기상은 완전히 달라. 여기서 로렌츠 교수가 기상학계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논문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은 아마존 정글 속에서의 나비의 날개 짓이 3개월 후에 텍사스에 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모르는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후세 학자들이 나비 효과, 버터프라이 이펙트라고 붙였습니다. 자, 나비 효과는 오늘날 복잡하게 이루어놓은 관계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현상, 인간 세상,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사격 같은 경우, 사격 그렇게 연습을 하고 분명히 가운데 명중할 수 있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눈곱만큼만 차이가 나도 명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 영화 있죠?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죠? 조그마한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불행한 인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요 우사인 볼트인지 뭐 이 번개 볼트인지 하는 사람인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요 1000분의 1초, 100분의 1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0.1초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엄청나요. 한 사람은 금메달, 한 사람은 돈방석, 다른 놈은 이름도 없어요. 모든 세상 만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눈덩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은 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커져. 이게 나비 효과예요.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그마한 초기 조건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루로 막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를 닦으면 될 걸 겨울에 안 닦다가 충치가 되면 치과에 다니면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해야 돼. 고생 무지. 이게 초기 조건의 차이예요.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건데, 손자병법은 아시죠? 손자는 춘추시대 사람인데 이분이 오나라 왕이었던 함녀에게 가서 자기의 병법을 줬어요. 병법을 읽어보고 함녀가 얘기하면 오나라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신 병법을 읽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실제로 당신이 군사를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누구든지 주라, 내가 군사를 이렇게 훈련시키겠다. 그러니까 오나라 왕 함녀가 준다는 게 궁녀 180명을 주는 거예요. 그 흐느적흐느적 궁녀 있죠? 궁녀 180명을 주면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런데 손자는 문제없다 이거야. 그래서 궁녀를 90명씩 나누어서 2개 총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궁녀 후궁 한 명을 중대장, 두 번째로 사랑하는 중대장을 제2중대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쁜 궁녀들한테 투구 씌우고 가본 입히고 창 들고 군화 신고 그렇게 가서 행진을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궁녀들이 킬킬거리고 명령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장군의 명령을 안 들으면 군율로 군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다 목을 쳐야 옳겠지만은 그것을 지휘한 두 중대장을 목을 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아니 지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궁녀 둘을 모가지를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살려주라고 왕이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전장터에 나간 장군은 임금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병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두 궁녀의 목을 쳐버린다. 그러면 다음 궁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행전하는 거지. 이제 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행전하는 게, 잘못하면 목을 쳐버리거든. 만약에 그걸 용서하면 그것이 깨진 유리창이 돼요. 다른 말은 안 돼. 다 깨져버려. 그래서 손자는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이 끝나자 왕 함녀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저 병사들은 임금님의 명을 받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린 게 손자라는 장군입니다. 읍참마속. 이건 제갈량 얘기죠.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삼국지 총나라, 오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을 때 총나라는 이쪽 중원, 지금 황금강 유역이에요. 그쪽으로 진출을 해야 천하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총나라의 군사가 누굽니까? 바로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아주 천하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조조군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하를 차지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보급선이에요. 뒤에 보급선이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져버리죠. 그런데 보급선을 지킬 만한 장수가 없어. 장군이 없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속이라는 젊은 청년 장군이 내가 지키겠다. 이게 내가. 이 마속은 제갈량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제갈량은 이 마속까지는 안 된다. 이게 상대가 누구냐면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아주 맹장이에요. 조조 밑에 있는 아주 지장이에요. 그런데 마속 젊은 놈은 혈기만 있지 그 사마중달, 사마이라고 하는 사마중달을 당할 지혜가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더니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가족을 다 죽여도 좋다. 겨우 제갈량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그러면 너는 여기를 꼭 지키고 밑에다가 진을 치고 사마중달이 뭘 어떻게 해도 움직이지 말고 지키고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그러고는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중원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 보급로를 지금 마속이 지켜주니까. 그런데 사마중달이 보급로를 뚫고서 또 오는 걸 보니까 마속이 욕심이 났어요. 저놈들 봐라. 내가 산 밑에 진을 안 치고 산 꼭대기에 진을 치면 저놈들이 우리를 치겠다고 올라오겠지. 그러면 내가 역습을 해가지고 저 녀석들 전멸을 시켜버리고 내 실력이 어떤지를 제갈 선생에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욕심을 딱 냈어요. 그러고는 제갈량이 반드시 산 밑에다가 그 협곡인데 협곡 밑에다가 진을 치고 사마중달 장군이 뭘 하든 가만히 있거라 그랬는데 욕심이 덜컥 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진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사마중달은 지장입니다. 산 꼭대기로 진격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웬걸 포위만 하고 올라오지를 않아. 지장이거든. 근데 산 꼭대기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러니까 사마중달 장군은 저 새끼들 얼마 없으면 목말라 죽을 거다 그 생각. 마속이, 젊은 마속이,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안 올라오고 포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물이 떨어져 버렸어. 물이 떨어져 버렸어. 산 꼭대기에 진을 쳤으니 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포위망을 뚫어야 되겠다 했는데 사마중달 장군은 그걸 알지요. 저 새끼들 목마르면 뚫으려고 내려올 거다. 내려오는 게 아주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전멸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원으로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던 제갈량은 다시 지금 사천성이죠. 사천성으로 총나라로 퇴군을 합니다. 결국 거기서 총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가 깨진 유리창이 아니라 깨진 소윤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 물거품으로 달아놔버려서 그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군율에 의해서 어떻게 돼? 목을 쳐야 되죠. 목을 쳐야 되는데 모든 장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시라 이거야. 저렇게 총망드는 장수를 지금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야. 총나라 안 그래도 장수가 없는데.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것은 제갈량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갈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말이 맞다.
그리고 제갈량이 마속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속을 지금 용서하면은 아무도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청나라는 그대로 망한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 자신의 깨진 유리창 수리하기. 자, 모든 인간은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결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 없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점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자기 깨진 유리창을 인정을 하고 수리하느냐 수리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성공자는 똑똑하고 실패자는 우매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공자는 단지 자기 결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실패자는 결점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진다. 그럼 여기서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에요. 낡은 패러다임. 지금 지식정보 시대를 지나서 창조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산업시대, 농경시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오만, 독선, 편견 이런 것들이 전부 깨진 유리창. 이 중에 나는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꺼적대기 깔고 앉아서 점을 쳐셔야 돼. 나는 신선이다 하고. 반드시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지향하는 게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지향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인간. 즉 성숙한 인간이냐. 뭐 쳐두면 모든 학자들이 이걸 지향하는데 고든 올포트 같은 경우는 7가지, 그 다음에 이 메슬로우 같은 분은 11가지. 11가지를 지가 책상에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인격자들을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걸 다 제시할 수는 없고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3가지. 자기 이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2번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셀프 액셉턴스. 자기 수용. 아, 나는 이런 사람 이러구나. 나는 인내심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있죠? 고객이 조그만 기분 나쁘게 하면 당신한테 안 팔아도 돼. 갚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게 인내심 부족이에요. 그게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유리창 갈아 끼우면 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 고쳐요. 자, 3번째는 자기 개방이에요. 자기 개방은 고객에게 솔직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조 지라드가 그랬어요. 그 당시 지라드가 자동차 세일즈맨을 할 때 미국에서의 자동차 세일즈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다단계판, 다단계꾼 인식하고 똑같았어요. 저놈 새끼들은 고객에게 사기치는 놈들, 좋지도 않은 자동차를 비싸게 팔아먹는 놈들, 전화하면 거짓말하는 놈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신분을 숨겼어요. 자동차 미국의 세일즈맨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라든가 친인척도 저 녀석이 뭘 해먹고 사는지를 모를 정도였대요. 근데 지라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팔면은 GM이 고용이 늘고, GM이 자동차를 한 대 더 팔면은 GM에 철강을 공급하는 US 스틸의 고용자가 늘고, US 스틸의 고용자가 늘면은 거기에 철강석을 공급하는 회사가 또 늘고. 그럼 나는 미국의 애국자인데 내가 왜 내 신분을 숨겨?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대신 뭐 했느냐? 나는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않는다. 정직을 절대로 위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 지라드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회사라든가 역대 대통령들이 백악관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이 그렇게 됐어요. 고객을 절대로 속이지 마라. 가장 공정한 가격으로 주라. 모두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일즈를 해라. 이 사람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조 지라드 정도의 돈 번 사람 미국에는 널렸어요. 널렸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건 정직하고 그 인격이 됐어요. 그리고 책의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
간절한 마음,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도 말라 그랬어요. 암만 무슨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장사하는 기법을 배워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의 나의 간절함은 뭐였느냐?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35살 때인데요, 마누라하고 애들이 굶고 있어. 맨날 감옥만 왔다 갔다 했거든. 그래서 그 결심을 한 거야. 나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나에게 있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보다 더 간절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간절함. 그러면서 나에게 있었던 유일한 자본은 내가 반드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간절함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간절함이 꼭 가난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마다 간절함이 있다. 나는 우리 부모를 부양하겠다. 그 있어요. 나는 우리 장모님께 집을 사드리겠다. 조지라도 책이 그거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도.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겠다. 나는 불쌍한 어린애들을 돕겠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그 성공 못하니까 아예 이 책 읽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 양반이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5가지 이유, 이렇게 딱 제안했어요. 두려움, 즉 현상 타파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가 미장원을 접고 애터미 사업을 해, 아이고 무서워. 저 사람이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 두려움. 기요사키가 책에 써놨어요. 이 투자를 해서 내가 알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 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바로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왔을 때 그걸 먼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부자가 백만장자가 됐는데, 사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욕만 한 사람은 지금도 가난뱅이다. 냉소주의는 내가 어떻게 3천만 원을 벌어?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 도전을 안 해. 거기 뭐라고 들었냐면은 슈왈츠네거 이야기를 써놨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 알죠? 캘리포니아 지사도하고 이런 근육질 사나이 있잖아요. 그 영화로 코난이라는 영화가 있죠. 코난이라는 영화를 보고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그 슈왈츠네거 이 근육질이 말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그 슈왈츠네거 그 자료를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젊었을 때는 말라깽이였다는데, 말라깽이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있다가 맞아 나도 그거 봤어. 그런데 저 사람은 매일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이걸 했대. 이걸 해가지고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운동을 하면 슈왈츠네거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한 친구가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놈은 날 때부터 그랬을 거야. 우리 맥주나 퍼마시라. 그러더라 이거야. 그걸 냉소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될 거라고 먼저 지레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자, 게으름. 게으름은요,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걸 게으름이라고 안 그러고 무지하게 바쁜데 게으르다 그런 말이에요. 왜? 도전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세종시에서 애터미 강의가 있다는데 갈까요? 가시지요? 그러면 아이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고모 생신이어가지고 뭔가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안 하고 뭔가 바쁜 척한다 이거예요. 등산을 간다거나 고등학교 무슨 계모임, 동창 모임, 교회 봉사 그러면서 무슨 핑계를 대든지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습관. 제때의 일을 즉각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 하는 거. 아이고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습관을 잘못 들이면 결국은 그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가난뱅이가 되더라. 거만하다는 게 자기가 인양반 컨설팅도 하고 많이 했죠. 거만은 인양반 표현이에요. 거만은 무지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대화를 컨설팅을 해보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계속 우긴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을 저놈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는 이해한다고 거만하게 떠는 거야. 근데 그놈은 가난뱅이가 되더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거만한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나중에 거만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데 거만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더 무지하게 되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거만과 무지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그러면 가난뱅이로 살다. 기호사께 얘기해요. 네, 이게 태도예요. 애티튜드. 100점 만점이죠. 영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A가 1번이죠. 이게 똑같아요. 능력은 1만 있으면 돼. 누가 한 말이에요?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노력이에요, 노력. 이게 애터미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트러스트.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신뢰. 상호 간의 신뢰, 고객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팀워크.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한다. 인테그리티, 성실과 정직입니다. 이건 템퍼런스, 절제. 내가 네트워크 마케터면은 네트워크 마케터로서의 맞는 절제를 해야 된다. 유나이티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같이 재심 합력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에티켓,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절이라는 게 그 간단한 겁니다. 자기 외모부터 깨끗하게 꾸미는 게 예절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건 러시아 속담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못 하나가 부족하여 편자를 잃게 되고 편자 하나가 부족하여 말을 잃게 되며 말 한마디가 부족하여 기술을 잃게 되었고 기병 한 명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전쟁에 진 원인이 거대한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못 하나 때문에 있었다. 못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게 깨진 유리창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이든 패러다임이든 게으름이든 뭐든 핑계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수리하면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자, 1년 뒤에 1,000댁, 2년 뒤에 2,000댁, 3년 뒤에 전부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